이 이야기는 세상을 밝히기 위해 이 땅에 왔으나 정작 자기 마음속 어둠 속에서 영원한 고독을 겪어야 했던 한 남자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의 긴 여정은 뉴욕의 화려한 실험실이 아니라 높은 산과 울창한 숲, 그리고 미신이 가득했던 오스트리아 제국의 외딴 오지에서 시작됩니다. 1856년 7월 9일에서 10일로 넘어가는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의 크로아티아 영토인 리카 산맥의 작은 마을 스밀란입니다. 그날 밤은 마치 하늘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듯했습니다. 계곡 위로 맹렬한 뇌우가 몰아쳤습니다. 번개는 밤을 나주로 바꿀 만큼 빈번하게 내리쳤고 천둥 소리는 교회 옆 작은 사택의 벽을 흔들었습니다. 이 폭격 소리와 같은 천상의 불꽃을 배경으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단순하고 미신을 믿었던 마을 산파는 천둥이 칠 때마다 겁에 질려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녀는 갓난아기를 한 번 보고 다시 폭풍이 몰아치는 창밖을 보더니 아이의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는 어둠의 자식이 될 겁니다. 자연이 진노하고 있어요. 하지만 산고로 지쳐있던 어머니의 죽하 만디치는 평온함이 가득한 눈을 들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 아이는 빛의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니콜라 테슬라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 예언은 그의 운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빛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 폭풍우 치던 밤의 그림자는 항상 그의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니콜라가 자란 집은 오래된 책 냄새와 갓 구운 빵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밀루틴 테슬라는 정교회 신부로 교양이 풍부하고 엄격하며 설교가다운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하느님을 섬기고 시편을 읽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에게는 다른 유전자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카는 비록 문맹이었으나 천부적인 발명가로서의 재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했던 시골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 그녀는 달걀 휘핑기, 배틀, 농사기구 등 정교하고 기발한 장치들을 직접 고안해냈습니다. 어머니의 날렵한 손가락을 지켜보며 어린 니콜라는 평범한 물건 속에 숨겨진 기계적 원리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테슬라의 어린 시절은 목가적인 평화로운 속에 흘러갔지만 동시에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상상력은 무서울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에게는 장난감이 필요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직접 장난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재능에는 이면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기이한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종종 흥분하거나 겁을 먹을 때면 눈앞에 눈부신 빛의 섬광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실제 사물을 가려버릴 정도의 거대한 불의 장막이었습니다. 때때로 이 섬광 속에서 그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건물, 도시, 기계들을 보았습니다. 손으로 그것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그것들은 주변 세계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부모님은 기도만 올렸지만 니콜라는 물리적인 세계와 전기적인 유령의 세계라는 두 가지 세상을 동시에 사는 법을 익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을 바치게 될 그 힘과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것은 니콜라가 고작 3살이던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밖에는 살을 파고드는 건조하고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난로가 타오르며 아늑한 오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받던 마착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검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니콜라는 카페 뒤에 앉아 고양이의 빽빽하고 검은 털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년의 손바닥 아래에서 고양이의 털이 작게 탁탁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니 손을 따라 푸른 불꽃 다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둑한 방 안에서 고양이는 마치 이콘 속의 성자처럼 빛나는 후광에 둘러싸인 듯 보였습니다. 놀란 아이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성경에서 눈을 뗀 아버지는 고양이를 보더니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그건 전기라는 거란다.
네가 폭풍우 때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아주 작게 나타난 거지. 이 대답은 아이의 상상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현관으로 달려나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별들이 그 불꽃과 같아 보였고 밤은 거대한 검은 고양이의 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은 거대한 고양이인가?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등을 쓰다듬고 있는 건 누구일까? 설마 하느님일까? 우주의 털에서 번개를 일으키는 하느님의 손이라는 이 이미지는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그 저녁 이후 그는 세상을 사물들의 집합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너지의 흐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은 갑작스럽고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니콜라에게는 다네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형은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잘생기고 힘이 세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재능이 뛰어난 청년이었고 아버지는 그를 숭배하다시피 했습니다. 병약하고 유별났던 니콜라는 항상 빛나는 형의 그늘 속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다네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행이 닥쳤습니다. 가족에게는 아라비아마 한 필이 있었는데 위험이 있었으나 성질이 사나운 말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말이 늑대에게 놀랐거나 혹은 단순히 날뛰는 바람에 다네가 말에서 떨어져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5살이었던 니콜라는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형의 죽음은 테슬라 가족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는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밤낮을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에게 가장 괴로웠던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자신이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믿었거나 최소한 자신의 존재가 부모님에게 더 나은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만을 상기시킨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더 엄격해졌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모든 사랑은 다네와 함께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니콜라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형처럼 완벽해지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밀루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너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강조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길이다. 기계와 수학, 자연의 신비에 목말라 있던 니콜라에게 교회에서 봉사하며 단조롭게 기도를 읽는 삶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억눌린 분위기와 아버지의 실망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니콜라는 내면의 세계로 침잠했습니다. 형이 죽은 후부터 그는 정신적 여행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그는 자기 방의 벽이 녹아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상상 속의 방랑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근처 숲을 단순히 거닐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다른 도시와 국가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는 그곳에 살며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에게 이 가상의 인물들이 실제 사람만큼이나 실제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뇌 훈련이 되어 훗날 그가 단 한 장의 설계도 없이도 머릿속에서 복잡한 터빈과 모터를 설계하고 작동 시험까지 마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상상 속의 엔진을 작동시켜 한 달 동안 돌려본 뒤 부품의 마모 상태를 확인하곤 했는데 그 결과는 실제와 일치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니콜라는 자라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키 크고 마른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실업학교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물리기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리 선생님이 전기 실험을 보여줄 때마다 불꽃이 튀었고 그때마다 니콜라는 자신의 몸속에서 물리적인 공명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신학교였습니다. 천재의 길은 신부의 사제복에 짓눌려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개입했습니다. 1873년
니콜라가 학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지역에 콜레라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탈수와 고열로 며칠 만에 죽어나갔습니다. 니콜라도 감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신경적 긴장으로 약해진 그의 몸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9개월 동안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버텼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부모님에게 장례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해골처럼 변했고 피부는 회색이 되었으며 눈은 황하게 들어갔습니다. 의식이 맑아질 때마다 그는 침대 곁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자부심 강하고 엄격했던 신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들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어느 날 밤, 니콜라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속삭였습니다. 아빠, 만약 저를 공학도로 공부하게 해주신다면 병이 나을지도 몰라요. 밀루틴 테슬라는 멈췄습니다. 그 순간 꺼져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모든 야망과 가문의 전통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너는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에 입학하게 될 거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엄숙하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맹세하마. 그러니 제발 죽지만 마라. 이 약속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처방이 되었습니다. 목표를 갖게 된 니콜라는 자신의 믿기지 않는 의지력을 발휘했습니다. 마을 전설에 따르면 한 노파가 준 특별한 콩 달인물을 먹고 나았다고도 하지만 테슬라 본인은 자신이 엔지니어가 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자신을 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고 고통스러웠지만 생명이 다시 그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콜레라는 물러갔지만 그 대가로 그는 더욱 수척해졌고 평생을 괴롭힐 결벽증과 세균 공포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전 밀루틴은 니콜라가 산속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폐와 신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산에서 지낼 것을 고집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자유의 1년이었습니다. 니콜라는 사냥복 차림으로 야생 숲을 누비고 모닥불 곁에서 잠을 자며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읽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산에서 떨어지는 물의 힘을 어떻게 이용할지 생각했습니다. 번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바람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할지 고민했습니다. 자연의 정적 속에서 그의 정신은 신부도 농부도 아닌 세상을 재건하고자 하는 엔지니어의 정신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니콜라 테슬라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겼습니다. 놀라운 물건들을 수없이 만들어냈던 어머니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마침내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인 아버지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는 스밀련과 고스피치의 작은 세상을 영원히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유럽과 과학, 그리고 전기의 위대한 신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희망과 아이디어를 가득 품고 그라치의 고등 기술학교로 떠났습니다. 이 길이 자신을 명예의 정점으로 이끌겠지만 동시에 평온함과 건강, 그리고 개인적인 행복을 앗아갈 것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에는 아직 가스등과 촛불 아래 살고 있던 넓은 세상이, 그리고 불타는 눈을 가진 이 마른 청년이 스위치를 올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875년 19세의 니콜라 테슬라는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 그라치에 도착하여 제국 왕립기술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은 엄격한 건축물과 푸른 공원, 무엇보다도 첨단 과학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니콜라는 내면의 고통을 일무 덮으려는 사람처럼 강박적으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매일 주말도 휴일도 없이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책과 씨름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공학자로 허락한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고 콜레라에서 살아남은 가치를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교수들은 그 엄청난 강도에 경악하여 고스피치에 있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아드님을 데려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과로로 죽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굶주린 짐승처럼 지식을 탐욕스럽게 삼키며 물리학, 수학, 역학을 공부했고 곧 학년 수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그라치에서 세계 에너지 역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강의실에 최신 기술의 기적인 그람 다이노모가 들어왔습니다. 이 장치는 발전기로도 전동기로도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9세대였던 야코프 표슐 교수는 자랑스럽게 기계의 작동을 학생들에게 시연했습니다. 모터는 윙윙거며 돌아갔지만 맹렬하게 불꽃을 튀겼습니다. 회전하는 로터에 전류를 전달하는 미끄럼 접점인 정류자 브러쉬가 딱딱거리며 푸른 불꽃 타발을 내뿜었습니다. 교수에게 이것은 정상이었고 전기에 피할 수 없는 해악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 불꽃놀이를 보며 직관적인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기계 장치들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그의 머릿속에서 이 불꽃은 오류와 에너지 손실, 그리고 혼돈의 징후였습니다. 그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가 말했습니다. 이 기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러쉬와 정류자를 없애면 더 잘 작동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직류가 아니라 교류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권위 있는 교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전례 없는 뻔뻔함이었습니다. 표슈잉의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기계를 멈추고 테슬라의 아이디어가 왜 완전히 헛소리인지에 대해 긴 강의를 늘어놓았습니다. 테슬라군은 아마 위대한 일을 해낼지도 모르지만 이 일만큼은 절대 해내지 못할 겁니다. 교수가 단언했습니다. 왔다 갔다 흐르는 교류를 정류자 없이 일정한 바퀴 회전으로 바꾸는 것은 중력을 영구기관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테슬라는 입을 다물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교수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에게 환영을 보여주었던 그 직관이 해결책이 있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완벽한 모터를 찾는 것은 그의 강박관념이 되었습니다. 그는 강의 중에도 점심을 먹을 때도 꿈속에서도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백 개의 회로를 만들었지만 검진 과정에서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긴장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2학년 말 완벽했던 학생은 무너졌습니다. 먼저 장학금을 잃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관료주의는 무자비했습니다. 살아남고 학비를 대기 위해 니콜라는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는 당구와 카드놀이에 재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수학적 두뇌는 수를 계산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었지만 도박의 열정은 그를 올감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보내준 돈을 잃었다가 다시 따고 또다시 잃었습니다. 그의 행실에 대한 소문이 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격노했고 어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수치심을 견딜 수 없었던 테슬라는 졸업시험을 앞두고 학업을 중단한 채 가족과의 연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리보르에서 푼돈을 받으며 제도사로 일했고 자신의 야망을 잊으려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찾아내 집으로 돌아가자고 애원했을 때 니콜라는 거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에 대한 희망이 무너진 것을 노인의 심장이 견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테슬라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간 두 번째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프라하로 가서 학업을 계속하려 했지만 곧 부다페스트로 옮겨가 전화국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둠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것은 콜레라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수년간의 과로와 고뇌로 혹사당한 천재의 신경계가 고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의사들은 신경쇠약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초감각의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테슬라의 감각기관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극한까지 예민해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폭발음처럼 들리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테슬라는 어두운 방에 누워 고통에 떨었습니다. 방 3개 건너편 책상 위에 놓인 시계 초침 소리가 그의 귀에는
모르를 때리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차가 거리를 지나갈 때면 테슬라는 지진이 난 것 같았고 그의 몸은 경련으로 요동쳤습니다. 커튼 틈으로 들어온 한 줄기 햇살은 레이저처럼 눈을 태웠습니다. 그는 파리가 탁자에 앉을 때 나는 둔탁한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맥박은 분당 150회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를 진찰한 의사들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살 가망이 없소. 이것은 희귀한 형태의 광기이거나 뇌염이요. 테슬라는 이 세상을 너무나 강렬하게 느끼는 탓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껍질 벗겨진 신경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었습니다. 친구이자 동료인 안탈 시게티였습니다. 안탈은 운동선수이자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충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니콜라가 죽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찾아와 억지로 먹이고 산책을 데리고 나가고 대화로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테슬라의 뇌가 적응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고 기묘한 부작용을 남겼습니다. 마치 내면의 시야를 가리던 장막이 거친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발명품들을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하게 시각화할 수 있었습니다. 1882년 2월의 일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테슬라와 시게티는 부다페스트의 시민공원 바로시게트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온 뒤라 공기는 상쾌하고 투명했습니다. 태양이 지면서 하늘을 황금빛과 진홍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병세가 남아 여전히 쇠약했던 테슬라는 설명할 수 없는 고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석양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여 통째로 외우고 있던 괴테의 파우스트 한 구절을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라, 이미 태양은 붉게 타오르며 저만치 저물어 가고 낮은 끝났구나. 태양은 물러가 살아있는 채로 다른 곳에서 생명을 빚어내는구나. 아, 날개를 내게 날개를 다오. 이 땅을 박차고 날아올라 저 태양을 쫓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다른 곳을 비추기 위해 떠나는 태양에 관한 구절을 읊던 그 순간 그의 뇌리에 번개 같은 섬광이 지쳤습니다. 5년 동안 찾아 헤매던 아이디어, 그라치에서 그를 괴롭히던 문제, 페시오 교수와의 논쟁에 대한 해답,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는 산책로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봐, 안탈! 그가 소리쳤습니다. 친구의 눈에는 나무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회전하는지 보라고. 테슬라는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모래 위에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회전 자기장의 도해였습니다. 테슬라는 깨달았습니다. 브러쉬도 불꽃도 필요 없었습니다. 고정자 안에 회전하는 자기장을 만들어 회전제를 끌고 가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태양이 행성들을 끌고 가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교류 유도전동기의 탄생이었습니다. 미래의 모든 산업혁명의 기초가 될 발명이었습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아이디어를 위해 그 모두를 바치겠다. 테슬라는 속삭였습니다. 그는 공원에 서서 모래 위의 낙서를 바라보며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세상의 에너지를 통제할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부다페스트는 이런 아이디어를 담기에 너무 좁았습니다. 그는 돈과 기술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파리로 가야 했습니다. 1882년 테슬라는 프랑스의 에디슨 컨티넨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비즈니스의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환상적인 교류 모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직류, 즉 에디슨의 전구와 다이나모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미친 듯이 일하며 장비를 수리했습니다. 그의 공학적 재능은 금세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가장 까다로운 출장지로 파견되었습니다. 어느 날 스트라스부르 기차역 개통식에서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에디슨 회사가 지은 발전소를 가동하던 중 합선이 발생하여 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독일 고객들은 격분하여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회사의 명성이 위태로웠습니다. 테슬라는 위기관리자로 그곳에 파견되었습니다.
만약 자네가 이걸 고치고 갈등을 해결한다면 보너스로 25,000달러를 주겠네. 관리자들은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테슬라에게 그것은 거금이었고 자신만의 모터를 만들 수 있는 자본이었습니다. 그는 스트라스부르에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재조립하고 모든 결함을 제거하고 독일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발전소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그는 약속된 보너스를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평생 뼈저리게 느끼게 될 교훈을 얻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몽상가에게 잔혹하다는 것을. 관리들은 그를 두고 폭탄 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더니 결국에는 양손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서면 계약은 없었습니다, 테슬라 씨. 당신이 오해한 겁니다. 속았습니다.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 그는 유럽이 자신에게는 지나간 단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낡은 규칙과 관료주의가 지배했습니다. 그는 전기 분야의 최고 관력자에게 가야 했습니다. 바로 토머스 에디슨에게, 미국으로. 그는 대서양 횡단 여객선 티켓을 사기 위해 얼마 안 되는 가재도구를 모두 팔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마지막으로 그를 시험하려 했습니다. 파리 기차역에서 항구로 가는 기차가 출발하기 몇 분 전, 짐과 지갑을 도둑맞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도, 돈도, 티켓도. 오직 머릿속의 지식과 재킷 주머니에 든 추천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차표를 쫓아 승강장을 달렸던 기억을 떠올리며 테슬라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주머니에서 기적적으로 찾아낸 티켓 영수증을 보여주며 선장과 협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884년 그는 증기선 사투르니아호에 올랐습니다. 항해는 악몽이었습니다. 선상반란, 폭풍, 끔찍한 음식. 하지만 안개 사이로 자유의 여신상과 맨해탄의 마찰로 윤곽이 드러났을 때 테슬라는 모든 고통을 잊었습니다. 그는 갑판에 서서 새로운 삶의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에디슨의 유럽 파트너인 찰스 베첼러가 써준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맨로 파크의 마법사에게 보내는 단 몇 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2명의 위인을 알고 있어. 한 명은 당신, 에디슨 씨여.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바로 이 청년이라오. 이 말과 주머니에 든 4센트를 가지고 니콜라 테슬라는 신세계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곳의 모습을 영원히 바꿔놓기 위해서 말입니다. 1884년의 뉴욕은 니콜라 테슬라를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진흙, 혼돈으로 맞이했습니다. 그곳은 잠들지 않는 도시였지만 결코 씻지 않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마차들이 거리를 털컹거며 지나갔고 공중에는 태양을 가릴 만큼 빽빽한 전신주 거미줄이 쳐져 있었으며 석탄 공장의 연기와 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빈과 파리에 잘 정돈된 공원에 익숙했던 세련된 유럽인에게 맨해튼은 광기에 사로잡힌 개미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세계 상업의 심장이 뛰고 있었고 바로 이곳 5번가 건물에 온 세상에 그 이름이 울려 퍼지던 남자 토머스 알바 에디슨의 본사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추천서를 마치 면죄부처럼 주머니에 꽉 쥐고 우상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에디슨을 패러데이 같은 위대한 과학자이자 사상가로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무미건조하고 냉혹했습니다. 에디슨은 학자라기보다는 천재적인 장인이자 더욱 천재적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이론을 싫어했고 수학을 경멸했으며 오직 시행착오법만을 믿었습니다. 나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않아 지푸라기 하나하나를 다 뒤져볼 뿐이지. 그가 즐겨하던 말이었습니다. 눈이 불타오르는 키 크고 마른 세르비아인이 사무실 문턱을 넘었을 때 에디슨은 다이나모를 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는 기름투성이에 씹는 담배를 씹고 있었고 그저 평범한 정비공처럼 보였습니다. 두 천재의 만남은 두 세계의 충돌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했습니다. 회전 자기장에 대해 에너지를 수백 마일 밖으로 보낼 수 있는 교류 전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에디슨은 짜증 섞인 태도로 들었습니다. 에디슨의 모든 제국은 직류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웠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효율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에디슨의 전류는 파이프 속의 물처럼 한 방향으로만 흘렀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1마일만 지나면 저항이 전압을 잡아먹어 전구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블록마다 발전소를 지어야 했고 도시는 연기 나는 굴뚝의 숲으로 변해갔습니다. 초당 60번 방향을 바꾸며 수백 마일 전송을 위해 고전압으로 쉽게 변환되는 테슬라의 교류 아이디어는 에디슨에게 위험한 이단으로 보였습니다. 교류는 악마의 힘이야. 에디슨이 담배를 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그건 사람을 죽일 뿐이라고. 하지만 난 똑똑한 기술자가 필요해. 기계를 좀 아는 것 같으니 채용하지. 그렇게 멜로파크의 마법사 밑에서 테슬라의 복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협력으로 가장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매일 아침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18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는 에디슨 최고의 기술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침에 출항해야 했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멈춰있던 원양 여객선 SS 오리거노의 발전기를 밤새 수리해냈습니다. 아침에 브로드웨이에서 에디슨을 만난 테슬라는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에디슨은 믿지 않았지만 배가 떠나는 것을 보고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친구 제법인데. 하지만 갈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에디슨의 다이너모는 불안전했습니다. 고장이 잦았고 불꽃이 튀었으며 석탄을 너무 많이 소비했습니다. 이 공학적 흉물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테슬라는 기계를 완전히 재설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자네가 성능을 개선한다면 에디슨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툭 던졌습니다. 5만 달러를 주지. 테슬라에게 그것은 천문학적인 액수였고 자신의 실험실을 짓고 꿈을 실현할 기회였습니다. 그는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 동안 그는 홀린 듯이 일하며 자기장을 다시 계산하고 로터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24가지 새로운 유형의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에디슨에게 약속한 보상을 요구하러 갔을 때 에디슨은 면전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테슬라, 자네 유럽인들은 너무 진지해. 자네는 미국의 유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군. 그것은 테슬라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이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명예 문제였습니다. 그는 배신당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모자를 집어들고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욕은 자존심 강한 자에게 가혹했습니다. 직업도 돈도 없이 복수심에 불타는 에디슨이 퍼뜨린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평판만 가진 테수만은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1886년 겨울, 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성은 하루 2달러를 받으며 케이블 매설용 도랑을 받습니다. 그는 노숙자 보호소에서 자고 추위에 떨며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삽을 든 또 한 명의 더러운 이민자를 볼 뿐 이 불황자의 머릿속에 인류를 해방할 모터의 설계도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겨울, 빛에 대한 그의 환영이 조롱처럼 느껴지던 절망의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봄이 왔습니다. 천재 땅꾼에 대한 소문이 투자자들에게 전해졌고 마침내 테슬라와 그의 아이디어의 구원자가 될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조지 웨스팅하우스. 그는 에디슨의 대척점이었습니다. 피츠버그의 부유한 사업가이자 기차용 공기 브레이크 발명가였던 그는 명예를 아는 사람이자 선각자였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래가 교류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터가 없었습니다. 테슬라의 특허를 본 순간 그는 성배를 찾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테슬라의 만남은 대등한 자들의 만남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격적인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현금과 주식 6만 달러, 그리고 판매된 모터의 1마력당 2.5달러의 로열티. 테슬라 씨,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모터로 우리는 세상을 뒤집을 겁니다. 그렇게 전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 기술의 경쟁이 아니라 선멸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직류 제국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은 에디슨은 역사상 가장 더러운 홍보 캠페인 중 하나를 전개했습니다. 그는 대중에게 교류가 살인 전류임을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고용해 아이들에게서 떠돌이개나 고양이를 마리당 25센트에 사들였습니다. 이 불쌍한 동물들은
웨스트 오렌지에 있는 에디슨 연구소로 끌려가 공개적으로 교류 전기에 감전사당했고, 에디슨은 이를 통해 웨스팅하우스 기술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언론에 과시했습니다. 에디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형 집행에 교류를 사용하도록 로비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하다라는 말이 살인의 동의어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1890년 살인범 윌리엄 캐물러에 대한 최초의 전기의자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사형수를 죽이지 못하고 기절만시켰습니다. 두 번째 충격을 가해야 했습니다. 방 안은 살타는 냄새로 가득 찼고 참관인들은 기절했습니다. 에디슨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보시오. 이것이 바로 교류요. 이런 걸 집안에 드리고 싶소? 웨스팅하우스는 공포에 질렸지만 테슬라는 얼음처럼 침착했습니다. 그는 진실이 자신의 편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디슨이 뉴욕의 모든 고양이를 죽일 수는 있어도 물리학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발명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테슬라는 직접 효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십만 볼트의 고주파 전류를 자신의 몸에 통과시켰습니다. 전류는 해를 입히지 않고 피부 표면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두운 홀에서 그는 마법사처럼 전기 방전의 후광 속에 서서 전선 없이 불 켜진 전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술자가 아니라 새 시대의 예언자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연미복을 입고 흰 장갑을 낀 그의 우아하고 차분한 위엄은 에디슨의 히스테리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정점은 1893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였습니다. 미래를 세상에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박람회장에 전기를 공급할 권리를 따내기 위한 투쟁은 치열했습니다. 에디슨과 그의 새 회사 제너럴 일렉트릭은 엄청난 가격을 불렀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의 천재성 덕분에 그 절반 가격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1893년 5월 1일,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황금 단추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수십만 개의 웨스팅하우스 전구가 동시에 켜지며 밤을 낮으로 바꿨습니다. 화이트 시티라 불린 박람회장은 네온 볼빛으로 빛났습니다. 서치라이트가 하늘을 더듬고 분수는 내부에서 빛을 뿜었습니다. 전기관에는 니콜라 테슬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쇼의 스타였습니다. 번개의 지배자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류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교류는 죽음이 아니라 빛을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승리는 조금 후 북쪽 나이아가라의 굉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폭포를 두려움 속에 바라보며 그저 아름답고 무서운 자연으로만 여겼습니다. 테슬라는 그 속에서 주울과 와트를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삼촌에게 말했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멍에를 씌울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켈빈경을 비롯한 석학들이 포함된 국제위원회는 세계 최초의 대형 수력발전소 건설을 누구에게 맡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에디슨 쪽으로 기울었던 켈빈경은 시카고에서의 성공을 목격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교류뿐이요. 오직 테슬라뿐이요. 건설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거대한 작업이었습니다. 거대한 터널, 테슬라가 설계한 거대한 터빈. 투자자들은 초조했습니다. 이게 작동할까? 전기가 30km 떨어진 버팔로시까지 갈 수 있을까? 회의론자들은 전선이 녹아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896년 11월 16일 자정,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발전소에는 물소리만이 들리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먼 버팔로의 가로등이 켜지고 공장이 돌아가고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폭포의 에너지가 얇은 구리 혈관을 타고 흘러 도시를 소생시켰습니다. 그것은 승리였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에디슨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에너지는 석탄이나 석유가 나는 곳에 묶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는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세상에 생명이 흐르는 순환계를 선물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의 정상에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유명하며 인정받는 천재. 그는 최고급 호텔에 묵고 델모니코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비단 셔츠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불가능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에는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파산 위기에 처한 웨스팅하우스 회사를 구하기 위해 테슬라는 훗날 경영사학자들이 역사상 가장 비싼 제스처라고 부를 행동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웨스팅하우스에게 비용 절감을 요구했을 때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로열티가 나를 파산시킬 걸세. 회사를 잃게 되면 결국 에디슨이 이기겠지. 테슬라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자기를 믿어준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수백만 달러, 오늘날로 치면 수십억 달러를 보장하는 계약서를 집어들고 산산조각 냈습니다. 당신은 나를 구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씨. 당신의 회사를 구하십시오.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교류전기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아이디어를 위해 부를 포기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전리품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테슬라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위대한 창조자이자 자신이 빛을 가져왔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이 감사해야 할 것이라 믿었던 순진한 아이. 그는 자신 앞에 새로운 유혹, 즉 번개를 부리는 신이 되고자 하는 유혹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대가로 이성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앞에는 콜로라도의 산들과 차라리 열지 않는 게 나았을 비밀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복당하고 조명으로 밝혀진 뉴욕은 테슬라에게 황금 감옥이 되었습니다. 명성은 피곤했고 연회는 시간을 뺏었으며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은 집중을 방해했습니다. 전류전쟁의 승리로 고무된 그의 정신은 이제 도시를 밝히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지구상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되는 에너지를 꿈꿨습니다. 전선 없이 땅과 공기를 통해 전기를 전송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실험을 위해서는 탁 트인 공간과 고요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뇌우가 필요했습니다. 아주 많은 뇌우가. 1899년 5월, 니콜라 테슬라는 기차를 타고 서부 개척지의 휴양도시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떠났습니다. 이 장소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발 2000m 고원에 위치한 이곳은 엄청난 뇌우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은 하늘과 땅이 격렬한 춤을 추며 만나는 곳이었고 테슬라는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유명한 발명가의 도착은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법사를 보기를 기대했고 테슬라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도시 외곽, 소들이 풀을 뜯던 목초지에 기이한 구조물이 솟아났습니다. 헛간이나 경락고처럼 생긴 거대한 목조 실험실 위로 꼭대기에 커다란 구리구가 달린 80피트짜리 돛대가 솟아 있었습니다. 부지 주변의 울타리에는 출입 금지, 생명 위험이라는 표지판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무 방주 안에는 인간이 만든 것 중 가장 큰 변압기, 증폭 송신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실험실 주변의 공기는 전기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지나가던 나비들이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내며 성 엘모의 불 후광에 둘러싸였습니다. 길을 지나던 말들은 금속 편자를 통해 전기 충격을 받고 놀라 날뛰었습니다. 실험실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수도꼭지를 틀던 사람들은 튀는 불꽃에 손을 떼어야 했습니다. 테슬라는 공간 자체를 전기로 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실험실 내부는 고딕 소설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나무 틀에 감긴 거대한 코일들이 천장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기이한 장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두꺼운 고무 밑창이 달린 검은 양복을 입은 테슬라는 대사제처럼 장비들 사이를 거닐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조수는 충실한 기술자 콜먼 지토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체류는 역사에 남을 실험이 있던 밤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테슬라는 세상이 본 적 없는 강력한 인공 번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지구의 전기장애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치토, 그가 계기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신호를 주면 스위치를 올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말할 때까지 끄지 마. 창밖은 고요하고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치토는 성우를 긋고 접점을 연결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과 벽을 진동시키는 낮은 웅웅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경락과 안의 공기가 기이한 냄새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뇌우 후의 냄새처럼 날카롭고 신선한 오존 냄새였습니다. 코일들이 불길한 보랏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열렸습니다. 굉음은 귀를 먹먹하게 했습니다. 단순한 전기파 여름이 아니었습니다. 포격 소리와 같았습니다. 지붕 위 돛대에서 번개 줄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늘었지만 점점 커져 40m 길이의 불채찍으로 변했습니다. 이 인공 번개의 천둥 소리는 15마일 떨어진 이웃 도시 크리플 크리크에서도 들렸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사람들은 지진이나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며 공포에 질려 깨어났습니다. 테슬라는 불꽃 폭포에 둘러싸인 채 홀 중앙에 서서 황홀경 속에서 계기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그의 주위에서 춤췄지만 그를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신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적, 절대적이고 윙윙거리는 어둠. 도시발전소의 발전기가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타버린 것입니다. 테슬라가 도시 전체를 정전시킨 것입니다. 실험은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격분한 전력회사 직원들이 실험실로 찾아와 미친 세르비아인 네가 직접 발전기를 고치지 않으면 전기를 영원히 끊어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테슬라는 모든 것을 고치고 수리비도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계기판은 지구가 응답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되는 그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지구가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거대한 전도체이며 전기 유체로 가득 찬 완벽한 구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기 망치로 정확한 리듬에 맞춰 때리면 지구는 종처럼 울릴 것입니다. 에너지 파동은 행성을 통과하여 반대편 지점에서 반사되어 다시 돌아오며 증폭될 것입니다. 나는 주파수만 찾으면 지구를 호두처럼 쪼개버릴 수도 있다. 훗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구를 거대한 콘센트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미국 땅에 플러그를 꽂으면 호주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선 없이 말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순수한 마법처럼 보이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수백 개의 백열전구를 실험실에서 26마일 떨어진 들판 땅에 꽂았습니다. 전선은 없었습니다. 오직 땅뿐이었습니다. 그는 송신기를 켰습니다. 그러자 전구들이 켜졌습니다. 어두운 들판 한가운데서 밝고 고른 빛을 내며 타올랐습니다. 에너지가 흙을 통과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증명했습니다. 무선 에너지 전송은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머지않아 사람들이 주머니에 작은 상자를 넣고 다니며 전 세계 어디서든 에너지와 뉴스를 수신할 수 있게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등장하기 100년 전에 이미 그것들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콜로라도의 산들은 더 무서운 비밀 하나를 더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테슬라가 초고감도 수신기 앞에 앉아 뇌우 소리를 듣기 위해 주파수를 맞추고 있을 때 기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통 전파는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전기 방전의 탁탁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음을 뚫고 명확하고 리듬감 있는 신호가 잡혔습니다. 3번의 짧은 벌스, 멈춤, 다시 3번의 벌스,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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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 테슬라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일 수 없었습니다. 자연은 수학적 수열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일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마르코니의 무선 송신기는 겨우 몇 마일 거리에서만 작동했지만 이 신호는 외부 어딘가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 별들 사이에서 붉은 화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행성이 다른 행성에게 인사하는 것을 들은 최초의 인간이다. 그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외계 문명의 신호를 포착했다고. 그가 언론에 이를 발표하자 세상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신문들은 테슬라, 화성인과 대화하다 라는 헤드라인을 뽑으며 열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테슬라가 산속의 고독 때문에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하며 혀를 찼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테슬라가 목성의 위성 2호에서 나오는 전파나 펄서 신호를 잡았을 수 있다고 보며 사실상 최초의 전파 천문학자가 된 것이지만 그는 그것을 그 시대의 방식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테슬라에게 이것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메시아, 인류와 우주 사이의 중개자로 느꼈습니다. 그의 고독은 우주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전쟁과 기근으로부터 세상을 구할 지식이 주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에너지가 공짜라면 왜 인간이 자원을 두고 싸우겠습니까? 1900년 1월, 그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떠났습니다. 돈이 없어서 전기요금과 숙박비조차 내지 못했고 실험실을 채권자들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땔감으로 뜯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을 가지고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세계 시스템에 대한 계획이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탑을 짓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인류를 하나의 에너지 정보 네트워크로 통합할 탑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거대한 패배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산들은 뒤로 물러났고 앞에는 워든클리프가 있었습니다. 1900년 1월, 니콜라 테슬라는 산속의 기이한 은둔자가 아니라 대관식을 앞둔 황제처럼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곳은 도금 시대의 중심지로 부인들의 다이아몬드가 샹들리에보다 더 밝게 빛나고 신사들의 시가 연기가 노동자의 1년치 봉급보다 더 비싼 곳이었습니다. 언제나 완벽하게 차려입은 훤칠한 키에 귀족적인 창백함과 최면을 거는 듯한 눈빛을 지닌 테슬라는 이 배경에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그는 명사 중의 명사였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었고 사교계 여성들은 그를 파티에 초대하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며 정확히 18장의 린넨 냅킨을 요구했습니다. 삶의 배수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과 세균에 대한 공포증이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하우스턴가에 있는 그의 실험실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클럽이 되었습니다. 러디어드 키플링, 작곡가 드보르자크, 백만장자와 정치인들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에게 가장 소중한 손님은 마크 트웨인이었습니다. 유명한 작가와 천재 발명가는 과학과 인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울증과 재정 문제로 고통받던 트웨인은 테슬라의 실험실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실험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테슬라는 친구에게 장난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는 트웨인에게 자신의 새로운 장치인 전기기계 발진기를 시험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것은 고주파로 진동하는 작은 상자였습니다. 테슬라는 그것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건강기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트웨인은 기꺼이 플랫폼 위에 섰습니다. 진동은 기분 좋았고 그는 농담하며 웃었습니다. 그만해, 세뮤얼, 내려와. 몇 분 후 테슬라가 경고했습니다. 아니야, 니콜라, 이거 아주 훌륭해, 작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1분 뒤 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트웨인은 총알처럼 실험실을 뛰쳐나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진동이 강력한 설사 효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사건은 두 위대한 우울증 환자의 삶에서 드문 웃음의 순간이자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락은 눈속임에 불과했습니다. 테슬라의 머릿속에는 이미 세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1900년 6월 그는 센츄리 매거진에 오늘날 읽어도 공상과학 소설 같은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인간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문제였습니다. 철학적 고찰들 사이에서 그는 미래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기 전송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연결할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머니에서 시계만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이든 대양 한가운데든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빈 오페라 극장에서 전송되는 음악을 듣고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는 그 모든 지점에서 반응할 수 있는 거대한 뇌로 변할 것이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테슬라는 1900년에 인터넷,
스마트폰, GPS를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그래서 그는 신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남자에게 갔습니다. 존 피어폰트 모건에게. JP 모건은 미국의 무관의 제왕이었습니다. 빨간 코와 얼음 같은 눈빛을 가진 이 은행가는 철도, 철강, 전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실용주의자였습니다. 테슬라는 대서양 횡단 통신을 위한 기지국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모건은 이해했습니다. 라디오, 당시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만 막대한 이익을 약속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비싸고 느렸습니다. 런던의 주가 시세를 공중으로 뉴욕에 전송할 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모건이 물었습니다. 얼마면 되겠소? 15만 달러입니다. 테슬라가 대답했습니다. 모건은 수표를 썼습니다. 그에게는 푼돈이었습니다. 테슬라에게는 종잣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모건에게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건에게 라디오를 팔았지만 실제로는 무료 에너지 전송기계를 지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모건이 결과를 보면 구상의 위대함을 이해하고 돈을 더 줄 것이라 희망했습니다. 상어와 포커를 치는 천재의 순진함이었습니다. 1901년 테슬라는 롱아일랜드 쇼어햄에 땅을 샀습니다. 그는 그곳을 워든 클리프라고 불렀습니다.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건물 설계는 유명한 건축가 스탠포드 화이트, 나중에 질프의 눈먼 남편에게 총을 맞고 죽어 세기의 스캔들이 된 바로 그 사람가 맡았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탑이었습니다. 그것은 뉴욕 주민들이 본 것 중 가장 기이한 구조물이었습니다. 55톤 무게의 거대한 금속 반구돔을 한진 57m 높이의 거대한 목조 구조물. 그것은 버섯이나 외계 우주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지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행성 공명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에 충실했던 테슬라는 탑 아래에 30m 깊이의 복잡한 수직 갱도와 터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것들은 탑이 지구의 전기장을 흔들기 위해 땅을 움켜쥐는 뿔이었습니다. 작업은 활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테슬라는 기차로 뉴욕과 워든클리프를 오가며 최고의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특수 장비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불멸의 문턱에 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대서양 건너편에서 젊고 야망 넘치는 이탈리아인 굴리엘모 마르코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르코니는 위대한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편집자였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특허, 그는 세르비아인의 특허를 총 17개 사용했습니다.를 가져와 포포프와 헤르츠의 것을 조금 더해 단순하지만 작동하는 무선 송신기를 조립했습니다. 테슬라는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르코니는 좋은 친구야. 계속하라지. 내 특허를 쓰고 있잖아. 테슬라는 에너지와 목소리를 전송하고 싶어 했고 마르코니는 단순한 모스부호를 전송하고 싶어 했습니다. 테슬라는 우주선을 짓고 있었고 마르코니는 자전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01년 12월 12일 역사는 급격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뉴펀들랜드 섬에 있던 마르코니가 대양 건너편에서 온 신호를 수신한 것입니다. 세 개의 점, 알파벳 S. 세상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르코니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의 회사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테슬라에게는 명치 끝을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웅장하고 복잡한 탑을 짓는 동안 이탈리아인이 자전거를 타고 결승선을 통과해버린 것입니다. 마르코니의 성공 소식을 들은 모건은 테슬라를 호출했습니다. 은행가는 불만스러웠습니다. 이탈리아인이 더 간단하고 저렴하게 해냈는데 왜 자신이 이 거대한 탑에 돈을 쏟아부었겠습니까? 그러자 궁지에 몰린 테슬라는 절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패를 보여준 것입니다. 모건 씨, 그가 금융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라디오는 사소한 것입니다. 내 탑은 그것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탑은 전기 에너지를 전송할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에 앉아서 파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대양 한가운데 있는 배의 모터를 돌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어디에나 있을 것입니다. 무료로요. 모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본가였습니다. 그의 사업은 에너지 판매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리 전선을 팔았고 발전소를 소유했으며 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무료라고요? 그가 차가운 어조로 되물었습니다. 누구나 땅에 안테나만 꽂으면 전기를 얻을 수 있다면 계량기는 어디다 설치하란 말이오, 테슬라 씨? 그 순간 워든클리프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모건은 추가 자금 지원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테슬라에게 한 푼도 주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번개의 제왕에게 문을 닫았습니다. 모건은 공산주의보다 무료 에너지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모든 경제 모델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최후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저당 잡혔습니다. 그는 모건에게 애원과 굴욕으로 가득 찬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끝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모건은 밥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903년이 되자 워든클리프 탑은 침묵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떠났습니다. 장비는 녹슬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그곳에 가서 바람만 부는 텅 빈 홀을 배회하며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나무와 강철로 구현된 그의 꿈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저까지만 해도 그를 떠받들던 언론은 이제 그를 쪼아댔습니다. 위대한 실패자, 파산한 몽상가. 마르코니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테슬라는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드라마의 피날레는 1917년에 찾아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독일 스파이들이 버려진 탑을 잠수함의 지표나 무선 표지로 사용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워든클리프를 철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병대가 탑의 기단 밑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습니다.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탑은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튼튼하게 지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폭파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버섯은 신음 같은 굉음을 내며 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테슬라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철거 소식을 들은 그는 그저 눈을 감고 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훗날 그는 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학적 구조물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시대를 앞서갔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가차없다. 그리고 결국 내 프로젝트는 승리할 것이다. 탑과 함께 테슬라의 정신도 무너졌습니다. 무언가가 그 안에서 영원히 부러졌습니다. 그는 다시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실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멋쟁이이자 사교계의 총화에서 우리가 마지막 사진들로 기억하는 그 이상하고 무서운 노인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고 자신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 존재, 새들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인류 통합의 위대한 꿈은 호텔 빚을 갚기 위해 1750달러의 고철로 팔려나갔습니다. 세상은 전선과 계량기 그리고 석유를 선택했습니다. 테슬라는 결코 오지 않은 미래의 폐허 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워든클리프 탑의 몰락 이후 니콜라 테슬라의 삶은 즉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40년에 걸친 길고 고통스러운 소멸의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시대를 수백 년이나 앞서갔던 천재가 자신이 경멸하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재에 갇혀버린 거장의 황혼기였습니다. 한때 그가 빛나게 했던 유욕은 이제 그에게 고독의 미로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사교계의 명사이자 재치 있는 이야기꾼, 대중의 사랑을 받던 테슬라는 점차 행인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도시의 광인으로 변해갔습니다. 터빈의 작동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던 그 완벽한 도구인 그의 이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천재의 귀여운 기행으로 보였던 행동들이 실패와 나이의 무게에 짓눌려 심각한 강박장애로 발전했습니다. 테슬라 주변의 세상은 의식으로 좁혀졌습니다. 공포증이 그를 가두는 간수가 되었습니다. 세균에 대한 공포는 편집증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수십 번 손을 씻었고 그때마다 세수건을 요구했습니다. 식당 테이블에 파리가 앉으면 테슬라는 음식뿐만 아니라 식탁보와 식기까지 모두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물리적인 구역질을 일으켰습니다. 진주를 보면 격분했습니다. 한 번은 비서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3의 배수라는 숫자의 마법에 지배되었습니다. 그는 걸을 때 걸음 수를 셌고 접시에 담긴 수프의 양과 빵 조각의 개수를 셌습니다. 결과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꿈이 무너진 후 영혼을 지배하는 혼돈을 정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에디슨은 배신했고 마르코니는 훔쳤으며 모건은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인류에게서 등을 돌리고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특허를 요구하지 않는 존재들, 즉 비둘기에게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 구식 코트를 입은 구부정한 키 큰 노인이 브라이언트 공원이나 성패트릭 대성당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최고급 모이가 든 자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특정한 방식으로 휘파람을 불면 수백 마리의 새가 날아와 그의 어깨와 팔을 회색의 살아있는 양탄자처럼 뒤덮었습니다. 아픈 새가 있으면 그는 호텔 방으로 데려가 돌보았습니다. 호텔 생활은 그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호화로운 월도프 아스토리아였고 빚에 시달리게 되자 세인트 레지스로, 그리고 마침내 1934년에는 뉴요커 호텔로 옮겼습니다. 그는 33층,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에 3327호, 역시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 방 2개를 썼습니다. 이 방은 그의 마지막 피난처이자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깃털 달린 친구들이 안으로 날아올 수 있도록 창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방에서는 그에 걸맞은 냄새가 났지만 호텔 직원들은 감히 불평하지 못했습니다. 테슬라의 청구소는 웨스팅하우스 회사가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늙은 조지 웨스팅하우스는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의 후계자들은 테슬라가 계약서를 찢어버렸던 그 고귀한 행동을 기억하며 위대한 노인이 빈곤 속에서 죽지 않도록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수천 마리의 비둘기 중에 특별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날개에 회색 반점이 있는 흰 비둘기였습니다. 테슬라와 이 새의 관계는 그의 전기에서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섬뜩한 페이지 중 하나입니다. 그는 그 새를 애완동물이 아니라 연인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 나는 그 비둘기를 사랑했고 그 비둘기도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전기 작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 새가 나와 함께 있는 한 내 삶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육체적 친밀감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늙고 순결한 과학자에게 이 새는 순수한 사랑과 아름다움의 화신이었습니다. 1922년 어느 날 밤, 흰 비둘기가 열린 창문으로 날아와 책상 위에 앉았습니다. 테슬라는 즉시 알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새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작은 몸을 떠나는 순간 테슬라는 자신의 악몽과 꿈속에서 그를 괴롭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새의 눈에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진짜 빛이었습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강렬하고 눈부신, 내가 실험실에서 만든 어떤 서치라이트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비둘기가 죽자 빛도 꺼졌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말에 따르면 그와 함께 그 자신의 무언가도 꺼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작업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흰 비둘기는 그의 창조적 불꽃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그는 20년을 더 살았지만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고 종이 위에 공상적인 무기의 설계도만 끝없이 그렸습니다. 1937년 여느 때처럼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산책하던 81세의 테슬라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택시에 치였습니다. 충격은 컸고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등도 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는 의사를 거부했습니다. 의학에 대한 그의 불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3327호로 데려다 달라고 했고 침대에 누워 몇 달 동안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치료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정신은 계속해서 세상을 놀라게 할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테슬라는 자신이 죽음의 광선, 그는 이것을 텔레포스라 불렀습니다. 를 발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400km 거리에서 만 대의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무기의 존재가 전쟁을 무의미하게 만들기를 바라며 미국, 영국, 심지어 소련 정부에도 이 무기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적도 통과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전쟁에 휩싸인 세상은 전율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인이 허풍을 떠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머릿속에 아마겟돈의 설계도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1943년 1월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테슬라는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에 방해하지 마시오, Do not disturb 라는 팻말을 걸어놓고 방문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설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된 도시 뉴욕의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교 회권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던 1월 7일 밤, 니콜라 테슬라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전기를 끊으면 전구가 꺼지듯 그는 잠결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86세였습니다. 호텔 메이드인 앨리스 모나하는 팻말을 무시하고 이틀 뒤에야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위대한 발명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조용했고 창틀에 앉은 비둘기들의 구구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망 소식이 당국에 전해지자마자 정적은 깨졌습니다. 친척이 아니라 FBI 요원들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미국 정부는 죽음의 광선 설계도가 나치 스파이들의 손에 넘어갈까봐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테슬라의 전 재산인 80개의 트렁크와 금고는 즉시 압수되어 반출되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사람들에게 무료 에너지와 평화를 주기를 꿈꿨던 남자는 죽은 후에야 슈퍼무기의 창조자로 취급받았습니다. MIT의 존 G. 트럼프 교수, 훗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삼촌이 문서 분석을 위해 초빙되었습니다. 3일간의 검토 끝에 그는 편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록들에는 실현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들은 공학적 도면이 아니라 철학적 개념들이다. 죽음의 광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가져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빛나는 눈을 가진 흰 비둘기처럼 오직 그의 상상 속에만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2,000명의 사람이 세인트 존 더 디바인 대성당에 모였습니다. 관은 미국 국기와 유고슬라비아 국기로 덮였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의 시신을 운구했습니다. 아베 마리아와 세르비아 노래 타모 달레코, 저 멀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은 20세기의 프로메테우스와 작별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나중에 황금구, 그가 가장 좋아했던 기하학적 형태에 담겨 베우그라드로 옮겨졌고 지금까지 그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에디슨이 지배하던 교과서에서 테슬라의 이름은 지워지고 잊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공정한 재판관입니다. 20세기 말 그가 예언했던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자 테슬라는 돌아왔습니다. 그는 괴짜들의 아이콘이자 인터넷과 무선 기술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일론 머스크의 회사는 전기차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는 테슬라 아이디어의 증손자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니콜라 테슬라가 설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방에 불을 켤 때마다, 무선으로 전화기를 충전할 때마다, 바다 건너에서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당신은 언젠가 빗속에 서서 번개를 바라보던 그 기묘하고 외로운 남자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는 불을 쌓지 못했고 빚더미 속에서 죽었으며 후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빛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없으며 아이디어로 무장한 단 한 사람이라도 행성의 회전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탑은 무너졌지만 그가 다진 기초는 우리 문명 전체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불꽃을 일으켰다면, 뇌우를 바라보던 테슬라와 같은 영감을 느꼈다면, 이 에너지가 흩어지게 두지 마십시오. 과거로 떠나는 새로운 여행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테슬라가 살아서 더 많은 인정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가 정말로 우주에서 온 신호를 잡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것은 그 자신의 천재적인 고독의 메아리였을까요? 당신의 의견은 우리가 지식의 빛을 더 멀리 나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에서 만납시다.